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서울 송파구에 사는 여성입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디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어서 이곳에 제 사연을 올리네요. 여기라면 익명이 보장되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터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몇 달 전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저의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잊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 선택이 100번 옳았죠.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있는 시간들이 힘들었죠. 10년을 넘게 함께하고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너무 컸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터놓고 깨끗이 잊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솔직히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제 사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직업을 밝히네요.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예비 신랑은 아직 정식 교수는 아니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며 이제 막 사업에 뛰어든 남자였죠. 저는 제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뭘 하든 우선은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대학원 동기였어요. 당시에 그저 동기이며 친구 정도였으며 대학원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다닐 때 저에게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제 곁에 유일하게 있어준 사람이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아픔을 겪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그 사건이 있는 날도 아빠와 엄마는 해외여행을 다녀와 공항에 막 도착했을 때였네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야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의 호출로 공항에 마중을 나가지 못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우리 딸, 아빠랑 엄마 막 한국 도착했어. 이제 출발하려고. 벌써? 아빠 어떡하지? 나 지금 교수님 호출로 가고 있는데 마중 못 나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딸, 아빠랑 엄마는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일 봐. 끝나고 집에서 보자. 엄마가 넣어준다고 선물만 트렁크로 된다. 그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해야 하는 아빠가 걸리긴 했지만 교수님을 먼저 뵀었죠. 차라리 아빠가 운전해서 오겠다는 걸 말리고 택시를 타거나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미뤘다면,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나가서 부모님을 픽업해 왔다면 부모님은 아직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부모님의 사고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달려오더니 부모님이 달리는 도로로 넘어와 역주행을 했고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음주운전차는 달려오는 저희 부모님의 차를 무참히 밟고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사고 현장인 도로변에서 돌아가시게 됐다는 병원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동이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왔는데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말았죠. 그 후 죄책감과 슬픔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네요. 다행히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장례를 무사히 치렀고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재산만 100억이 넘는 고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주변 사람들의 연락이 밀려왔고 저는 모든 게 가식같이 느껴지더군요.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뭐하나요?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건 모든 걸 의미 없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생전에 가장 믿고 의지하셨던 큰아빠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맡아달라 했고 큰아빠는 전문 기업인을 고용해 회사를 꾸려가시면서 저에게는 이사라는 직함을 주더군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자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며 사촌들이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와주었죠. 하지만 그것도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기분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주거나 친척분들이 불쌍하다며 같이 자주고 오라라는 말을 들은 후로는 더욱 누군가를 믿기 힘들게 되었고 그 상처는 오래 갔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제 숨통을 튀게 해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교였어요. 학교 생활은 그럭저럭 잘 버텨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가 있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네요.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도서관에 다녔고 학교에 있었던 저는 그때 예비 신랑과 인연이 되었죠. 그저 인사만 하는 대학원 동기였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이 교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잘 통하는 게 있었고 금방 가까워졌어요.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공부만 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며 중간중간 공부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겼고 하루는 집안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 한다며 2년 정도 공장에 들어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생활력도 강해 보였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책임지려는 모습에 반했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10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질 뻔한 적이 있긴 했었어요. 예비 신랑은 여전히 석사 과정도 못 마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유학을 떠나고 싶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제안이 오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유학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 이번에 조건이 너무 좋아서 유학 가려고 2년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축하해 줄 줄 알았던 예비 신랑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야 말해? 넌 매사에 뭐든 참 쉽다.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짜증나는데 그런 일을 단번에 정할 수 있어서 좋겠네. 말을 왜 그렇게 해? 돌려 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내가 유학 간다는 게 화낼 일이야?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예 눌러 산다는 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예비 신랑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화해도 하지 못한 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과 끝인가 보구나 싶었어요. 저도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예비 신랑이 마음에 걸리지 않은 건 아니었네요. 함께 가자고 이야기도 해보려 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 가족들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을 테고 저는 상처를 받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거였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공부하며 연구하고 같은 꿈을 꾸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 제가 있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더군요. 3개월 만에 만난 저희는 그간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너 보내고 내가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 여기 오려고 비행기 표 구한다고 그 생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나도 편치만은 않았어. 그런데 승혁 씨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나도 너 보려고 처음으로 외국에 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나한테서 그만큼 네가 소중해. 그리고 나도 잘한 거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때 기뻐하지 못한 건 내가 찌질했어. 널 정말 사랑하지만 질투도 났거든. 인정하긴 싫지만 나보다 더 잘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좀 그냥 그렇다고. 예비 신랑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어느 정도 눈치가 오더군요. 오직 저를 보러 한국에서 와준 예비 신랑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앞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는 예비 신랑이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여전히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예비 신랑의 형편이 안쓰러웠죠. 제가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할 때 항상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고 예비 신랑이 절 안 잡아주었더라면 어쩜 지금의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비 신랑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였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얼마 정도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싶어. 당신은 왜 집안일을 나한테 말 안 해? 혼자만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해주고 싶어. 너한테 우리 집 사정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나한테 실망만 할 텐데. 나랑 결혼한다며. 교수 되고 프로포즈 한다는 말 잊었어? 당신이 빨리 교수가 되어야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나도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필요한 돈이 얼만데? 예비 신랑은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저의 긴 설득 끝에 9천만 원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머님이 포차를 하면서 대출을 받은 게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본인이 돈을 벌어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몇 억 되는 줄 알았었죠. 그렇다고 예비 신랑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몇 천만 원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예비 신랑의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죠. 만약에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예비 신랑을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깝거나 후회스럽지 않았고 어머님의 빚을 갚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빚을 갚아드린 후 남편은 저에게 예비 시댁을 소개해 주더군요. 일찍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님과 여동생과 산다고 했었는데 막상 예비 시모를 보니 긴장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으며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승혁이한테는 들었어요. 내가 면목이 없지만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고맙긴요. 앞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승혁 씨가 제 옆에 있어줬어요. 승혁 씨가 저에게 한 것에 비하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한걸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똑똑한 애인이 있는데 너는 왜 이제야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야?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엄마 해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엄마라는 말을 5년이 넘게 들을 일도 불러볼 일도 없었는데 예비 시모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예비 시모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더군요. 그 후로 저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예비 신랑뿐이었는데 뭔가 가족이 생긴 기분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죠. 신우는 친여동생처럼 절 잘 따랐습니다. 언니 하며 저에게 연애 고민도 하고 직장에서 힘든 일도 터놓으며 사이가 좋았죠. 서로의 생일은 물론이고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예비 신랑의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는 신우에게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신우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이었던 터라 직원들 또한 여자 직원들이 많았죠. 하지만 텃세라는 게 심했고 신우는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직장 내 따돌림이 심했었던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신우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백화점 쇼핑을 가자고 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며 뒤로 숨는 신우를 보았습니다. 연정아, 왜 그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난 거야? 언니, 우리 다른 쪽으로 갈까? 저 사람 나 직장 다닐 때 팀장님이야.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신우는 팀장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팀장이 연정씨, 우리는 도시락 싸왔는데 점심 어떻게 먹을 거야? 라고 했고 당연히 신우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먹었다고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는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도시락을 싸왔는데 팀장의 말을 듣고 서러워서 울컥했다고 하더군요. 팀장님, 저 오늘 점심 도시락 싸왔어요. 어머, 왜? 우리는 오늘 나가서 먹으려고 도시락 안 싸왔는데. 어떡하니? 연정씨 혼자 먹어야겠다. 그럼 저도 같이 나가서 먹을게요. 도시락은 집에 가서 먹죠. 아니야, 아침에 힘들게 싸웠을 텐데. 연정씨 그냥 도시락 먹어. 팀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직원들에게 텃세를 부려 오래 버티면 인정해주는 식이었다고 해요. 결국 신우는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팀장을 만났으니 신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신우 대신에 팀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죠. 연정아, 따라와. 주눅들 필요 없어. 팀장은 명품 가방 매장에서 가방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신우와 함께 매장에 들어가 팀장이 고른 가방들만 골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팀장은 신우를 단번에 알아보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그 앞에서 신우에게 가방을 모두 선물했죠. 팀장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부러워하는 눈빛이며 신우를 다시 봤다는 시선을 신우 역시 알아챘고 그 시간을 저희는 즐겼습니다. 이 가방 한번 보여주세요. 팀장님 가방 사시게요? 뭐 그렇지. 이게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팀장이 마음에 든다는 말에
저는 곧바로 매장 직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정아, 저 가방 사자. 네가 들면 예쁘겠다. 여기 이 가방 계산해주세요. 그렇게 가방만 4개를 사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신우는 백화점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환불하자고 했지만 그날은 통 큰 새언니 역할을 제대로 했네요. 절대 기죽지 마. 저런 팀장은 팀장도 아니야. 연정이 네가 회사 잘 나온 거야. 저런 사람 밑에서 뭘 배울 수 있겠니? 그날부터 저와 신우는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예비 신랑과 결혼만 안 했지 가족 이상이었죠. 함께하는 시간들이 오래이다 보니 제가 교수 임용이 된 날도 예비 신랑과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위해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거하게 음식을 장만해 주었어요. 신우 말로는 새벽부터 장을 보셔서 하루 종일 음식만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잡채며 해물탕에 갈비찜에 정말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오래간만이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며 이건 먹어봐라 저건 먹어봐라 챙겨주시는 예비 시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공부하느랴 논문 쓰느랴 너 힘들었던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애썼어. 하늘에서 보고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저 이런 밥상은 처음 받아봐요. 다 맛있어 보여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자 셋이 즐겁게 수다를 떨며 저녁 식사를 보내고 있는데 승혁 씨가 할 말이 있다며 화기애애한 자리를 순식간에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엄마랑 지영이한테 할 말이 있는데 다들 갑작스럽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있잖아. 나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미 투자할 사람들도 받아놨고 내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공동대표니까 부담도 없을 거야. 밥 먹다가 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동안 공부만 해온 네가 사업을 한다고? 시모는 예비 신랑의 말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승혁 씨를 믿기도 했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교수야 제가 됐으니 언제든 다시 논문 쓰고 발표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하고 싶은 일은 제가 힘이 되는 날까지는 서포터를 해주고 싶었네요. 또 돌아가신 아빠가 사업을 하셨던 터라 저는 보고 자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승혁 씨 한번 믿어보죠. 승혁 씨가 저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와, 오빠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런 새언니가 이 세상에 어딨어? 진짜 새언니한테 잘해야 한다. 그렇게 시모를 설득하고 예비 신랑은 IT 쪽으로 사업을 해갔고 사업 핑계로 얼굴을 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강의와 계속되는 프로젝트 작업과 연구 성과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빴었죠. 그러던 중에 교수 모임이 생겼고 다른 과 교수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석사 동기였던 교수가 함께 있었고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최 교수는 결혼 언제 해? 아직도 승혁이랑 만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선배, 결혼식만 안 올렸지 최 교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영아, 지금 10년 넘게 만났지? 정말 두 사람 대단하다. 결혼해야죠. 워낙 오래 만나다 보니 결혼을 한 것처럼 느껴져서 식을 꼭 올려야 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었어요. 솔직히 누구보다 결혼이 간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결혼하자는 말을 도통 하지 않았었죠. 다르지. 식을 올리고 도장을 찍어야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남이지 않나? 그리고 승혁이 너무 믿지 마. 비아냥거리는 듯 말하는 이 교수와 결국 말다툼으로까지 변하게 되었고 이 교수는 저에게 놀랄만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러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승혁이가 젊은 여자랑 같이 돌아다니는 걸 봐서 그래. 어차피 지영이 너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참에 헤어져.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10년을 만나냐? 함부로 말하지 말죠. 확실한 것도 아닌데 남한테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해요? 승혁 씨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이겠죠? 저는 그 자리를 나와버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예비 신랑과 제가 왜 만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들을 많이 했었죠. 교수가 된 후에는 그 말들이 더 저를 괴롭혔네요.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제가 한심할 때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10년을 넘게 만나고 함께 정을 나눴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헤어질 수가 없는 노릇이었네요. 싫을 때도 있었지만 좋을 때가 더 많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10년을 만나오는 동안 함께 해온 세월과 추억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에게는 예비 신랑이 가족이자 친구이고 제 전부였죠. 하지만 이 교수의 말을 듣고 난 후 10년의 세월도 막을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바로 의심이란 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어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에게 집착과 잔소리를 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사업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지을 수 없었죠. 또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컸네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돕는다는 마음에 사업 자금으로 60% 정도 투자를 해줬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서 소원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말도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니 조급한 마음이 점점 들자 참지 못하고 예비 신랑을 추궁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 내가 이 교수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당신이 젊은 여자랑 백화점에서 다니는 걸 봤대. 그 여자 누구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나한테 여자라고는 동생 연정이 말고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확인 전화해봐. 요즘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연락도 뜸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 저는 제가 쿨한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을 믿고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속으로 삭히고 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고 예비 신랑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백화점에 갔다는 말을 여동생 입으로 듣게 해주더군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쨌든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풀려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었죠. 하루는 한 달 만에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이 커야 했는데 여전히 예비 신랑의 입에서는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함께하는 자리에서 잘 먹지 못하는 술을 먹으며 서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말았습니다. 승혁 씨 얼굴 보기 정말 힘들다. 사업하는 건 잘 돼가? 왜? 내가 당신 돈 떼어먹기라도 할까봐 의심돼? 무슨 말이 그래? 난 궁금해하면 안 돼? 오랜만에 만나서 당신 사업하는 거 잘 돼가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나 그 정도 자격 있지 않아? 그리고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 너랑 다투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 말이야. 당신 교수 될 생각 없으면 결혼하자. 나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당신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터질 게 터졌고 확답을 받고 싶었었죠. 그런데 흔쾌히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예비 신랑의 입에서는 의외의 답이 나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네요. 당신은 남들 말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 소개해줬잖아. 우리 10년을 넘게 만났는데 뭐가 더 필요해? 결혼식 그거야 허울뿐이라고 생각해. 난 우리가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이미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당신한테 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말고 뭐가 중요해? 아니면 결혼식 말고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자. 식 올리는 거야 도장 찍고 해도 되잖아.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예비 신랑의 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화가 더 났었죠. 결혼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로 들리자 더 이상 예비 신랑과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시모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고 말았죠. 어머니, 말이 돼요?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제가 결혼하자니까 승혁 씨는 전혀 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 배신감이 너무 커요. 승혁이가 그랬단 말이야? 설마 승혁이가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게 이유가 있었겠지. 아무래도 너희 결혼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승혁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가만 보니까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룬 게 없으니 결혼 말이 안 나왔나 보다. 말 나온 김에 우리끼리 결혼식 날짜부터 잡아보자. 시모는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한 뒤 저희는 결혼식 날을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하는 듯 했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에 생각이 더 많았기에
나름 준비할 것도 있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학교에도 퍼지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로 행복했던 순간은 짧았고 예기치 못한 제자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그날은 제가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 모두가 나간 후에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 말도 없고 조용했던 다른 과 전공의 제자가 강의실에 혼자 남아있더군요. 저는 학생에게 수업이 끝났는데 안 가요 라는 말을 했고 여자는 무표정으로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을 초단위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여자는 저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눈치를 보이며 제 앞에 서서 갈 생각이 없었죠.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요? 수업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봐요. 여자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느닷없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진정을 시키기 위해 제 방으로 가자고 했죠.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더군요. 교수님 죄송해요. 결혼하신다는 말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왜 그쪽에 내가 결혼을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해요? 여자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해줬습니다. 예비 신랑과 거의 사실혼처럼 인연을 만나왔으며 현재 자신의 뱃속에 승혁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인연이라면 예비 신랑이 사업을 막 시작할 때였었죠. 저는 학생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학비가 모자라서 이러냐며 여자에게 진정이 됐으면 나가라고 했죠.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믿지. 그럼 2년 전 처음부터 나타나서 밝히지. 승혁 씨랑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밝히는 이유가 뭔데? 임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선배를 사랑해요. 저는 손이 올라갔지만 차마 내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저에게 사진첩을 보라며 건네주더군요. 그 안에는 예비 시모와 신우와 함께 찍은 셀카가 여러 장 있었고 예비 신랑과 여자가 단둘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비 시모와 신우를 만났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자의 말만 들었네요. 결혼하지 말아달라는 말 하러 왔어요. 교수님을 존경해서 교수님 강의는 매년 들었어요. 처음에는 승혁 선배가 교수님과 만나고 있는 건 정말 몰랐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후에 알게 돼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아직 승혁 선배랑 어머님은 몰라요. 교수님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여자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도와달라는 말을 제 앞에서 하는데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집 식구들에게 당할 수만 없어서 여자에게 제가 아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모두를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기로 했죠. 예비 시모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인테리어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70억 신혼집에 눌러앉게 했습니다. 시모는 입이 귀에 걸리면서 인테리어가 끝나는 동안만 머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갑자기 웬 인테리어냐며 거절하는 척 보이더니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더군요. 항상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이 오래됐다고요. 이참에 제가 인테리어 싹 바꿔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시모가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된 상황 같아서 의심하지 않게 뜸을 들인 후에 시모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신혼집이 탐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수도 넓고 전망도 좋았고 시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혼집이 본인 집이라며 으스대며 말하는 걸 저에게 들킨 적도 있었거든요. 시모의 제안은 오래된 집을 팔고 신혼집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저는 집도 넓은데 함께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나중에 보니 시모는 제가 드린 인테리어 비용으로 집을 리모델링을 한 후 비싸게 팔고 그 돈을 예비 신랑이 하는 사업에 보태줬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복수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아직 직장이 없던 신우에게는 직장을 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제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겠다고 제 말만 믿도록 만들었죠. 그런 후 저는 신우에게
예전에 직장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으니 혹시라도 직장 생활이 하기 싫으면 가게 하나를 차려줄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 미끼가 마음에 들었는지 신우는 덥석 물었고 옆에서 예비 시모와 신랑은 좋다며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신우에게 절대 가게를 차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신우가 제 말만 믿고 저만 바라보며 애타게 만들고 싶었죠. 그렇게 한 후 예비 신랑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도 회수해야 했죠. 다행히 큰아빠의 도움으로 예비 신랑이 하는 사업에서 제가 투자한 금액을 큰아빠의 명의로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비 신랑은 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큰아빠의 입김으로 예비 신랑이 하는 일이 업계에서 소문이 안 좋게 돌도록 했습니다. 점점 울상이 되어가는 예비 신랑의 표정을 볼 수 있었네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분에 못 이겨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데 시모의 방에서 예비 신랑과 신우와 시모가 저 몰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문을 부수고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너 지영이랑 결혼하면 그 사업 잡고 교수한다고 해. 사업 망하고 집 한 돈으로 사업에 올인했다는 거 절대 알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 올리고 도장까지는 찍어야 한다. 걱정 마요. 엄마는 지영이 보고도 몰라요. 똑똑해도 마음이 약해서 절대 나 배신 못해. 그 상황을 보니 누굴 원망할 수도 누구 탓을 돌릴 수도 없겠더군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왔고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당당하게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많은 의지를 해왔는데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귀와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참담했었죠. 저라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가족이니까 미울 때도 싫을 때도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접근한 예비 시댁은 이미 저에게 사람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주말을 맞이하여 집에서 홈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파티에 먹을 음식들 주문했어요. 집으로 갈 테니까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 무슨 날이니? 뭐하러 그런 데에 돈을 써? 내가 하면 될 텐데. 오늘 당신들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 집에서 내쫓을 생각입니다. 저녁이 돼서 신우와 시모가 있는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고 순순히 저를 따라오더군요. 오늘 파티는 제 파혼 축하 기념과 동시에 여자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날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 자리였죠. 어머니, 제가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인사하세요. 어머니랑 연정이도 아는 사이일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강의를 듣던 학생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여자를 소개하자 들고 있던 접시까지 깨며 놀라시더군요. 저는 시모는 안중에도 없고 깨진 접시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쏘아댔습니다. 얘가 왜 여기에 있어? 설마 지영이 너 다 알고 있었니? 아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인 건 승혁씨랑 어머니겠죠. 연정이 너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지?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사실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졸지에 피도 다른 가족들 먹여 살려야 했을 뻔했는데. 신우는 본인은 말렸다면서 오빠를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한테 주겠다는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묻더군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직장은 스스로 발품 팔아서 구하는 거라고 했네요. 신우는 저에게 잘못했다며 언니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잘못된 것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죠. 제가 왜요? 말 안 했던가요? 이 파티 제 파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예요. 제가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승혁 씨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많이 늦네. 어머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는 듯 보였고 지금은 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순간인 걸 아셨는지 그동안 저 몰래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변명들을 늘어놓더군요. 지영아, 너 이렇게 모진 애 아니었잖니? 너 몰래 이 아이 만난 건 우리가 미안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딱 한 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아이 싫다고 했다. 내 며느리는 너 하나야, 지영아.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보고 승혁 씨 아이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 어머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교수님하고 결혼해서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저보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모는 여자를 밀치더니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화를 내더군요. 새 여자가 제 눈앞에서 아웅다웅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무 일도 모른 채 와인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거실에 4명의 여자를 바라보는 예비 신랑의 얼굴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상황이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이 나 몰래 바람피고 새살림 차릴 계획을 내가 모두 알아버렸다는 뜻이지. 와인은 10년 만난 연인과 헤어지기 위한 축하주로 마시면 좋겠네. 순간 집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이 상황에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와 신우의 방에 가서 트렁크에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다가와 말렸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과 옷들을 담아서 거실로 내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비 신랑이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너네 식구들 거지근성 질렸어. 이 마당에 결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트렁크를 현관문 앞에 놓았고 예비 신랑의 물건들도 마저 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예비 신랑과 신랑이가 있었지만 저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대형 트렁크가 3개가 나왔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했죠. 예비 시모는 제 앞에서 거짓 눈물을 보이며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어이없는 말로 질질 끌더군요. 너도 알잖아. 우리 이제 집도 팔아서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이 한겨울에 어디 가겠니? 지영아, 너 착한 애잖아. 그동안 엄마라고 하면서 나 잘 따랐잖니. 그런데 이렇게 내쫓을 거야? 예비 시모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 참았던 이성의 끈이 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가족 사기단이 우리 집에 와 있다고 신고하겠다며 그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말았네요. 다음날 제가 진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지 예비 신랑은 집 앞에 와 만나달라고 했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학교를 쉬게 됐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쉬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정비를 하자는 마음이 컸었죠. 한편 예비 신랑의 사업은 투자자들의 변심으로 투자금을 받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빚을 떠안게 되면서 쫄딱 망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자 중에 제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예비 시모에게 손주를 맡긴 채 잠적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원룸에서 신우가 시급 알바로 벌어 월세를 내며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 말도 함께 전해주었네요. 저는 이제 다시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비록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받는 게 맞는 거겠죠. 당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연구하며 예전에 멋졌던 제 삶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듯 싶다. 깨어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껏 버텨왔고 그렇게 힘들게 보내온 시간들이 참 무섭게 지나간다. 아내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런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도 어언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보다 살뜰히 아내를 돌보며 간호를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니 나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병원에 찾아가며 모든 걸 간병인이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수발을 들고 있다. 대체 아내는 언제쯤 깨어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게 간병인에게 아내를 맡기고 그날도 집에 있는데 추운 김장철이라 그런지 문득 아내가 담가준 김치가 먹고 싶어졌다. 나도 사람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요새 너무 입맛도 없고 예전에 손맛 좋은 아내가 직접 담가준 김장김치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평소처럼 김치를 사 먹으려고 하다가 진짜 이번에는 사 먹는 김치 말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잠시 고민을 해봤지만
뭐 사 먹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누가 김장김치를 담가서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 나 혼자라도 한번 담가볼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며 레시피를 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보니까 요새는 배추를 직접 절이지 않아도 절인 배추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김장이 편해져도 김치 담그는 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지 싶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사 먹을까 하다가 밖에서 우연히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 김장 도우미가 필요하신 집은 연락을 달라는 전화였다. 난 이끌림 속에 일단 핸드폰을 꺼내들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그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60대로 보이는 아줌마 목소리 같았다. 나 또한 60대로 접어든 나이인데 이런 내가 여자도 아니고 대뜸 김장 도우미가 필요하여 연락드렸다고 말하기가 여간 쑥스러워서 잠시 동안 말없이 망설이고 있으니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한다. 혹시 김장 도우미 필요해서 전화 준 거냐는 말에 난 맞다고 말하니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걸으셨나 보다라고 말한다. 난 쑥스러움에 그냥 얼버무리며 그렇게 됐다고 말하니 언제쯤 도우러 가면 좋겠냐고 해서 난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당장 오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주소를 찍어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으로 주소를 찍어줬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찾아왔는데 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전 11시까지 온다던 김장 아줌마를 기다리게 되었고 시간이 다 되어가니 드디어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역시 온다던 김장 도우미 아줌마다. 난 우리 집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아줌마는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면서 잠시 집안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 대체 다 어디들 가셨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냐고 하면서 아내분이나 다른 가족은 다 어디 갔냐고 묻는 거다. 그리하여 난 원래 혼자였다고 말하니까 나를 갑자기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그러냐면서 김장을 몇 번 도와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남자분 혼자 계시는 집에 김장을 하러 온 적은 없었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쓱해졌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앞치마를 하고 머리에 두건까지 쓰며 김장할 채비를 하더니 나에게 다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어떤 걸 찾으시냐고 물으니 김장하신다면서 재료들은 다 어딨냐는 거다. 난 그리하여 재료들은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었냐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나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몇 포기나 하실 거냐고 다시 묻는다. 난 그래도 20포기는 담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식구가 몇이냐고 묻는 이 아줌마. 그래서 식구는 2식구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그럼 20포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그러더니만 입었던 앞치마와 머리에 두른 두건을 다시 풀으며 사장님 차 있으시냐고 묻기에 밖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니 그럼 어서 가자고 말한다. 그래서 난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도 아줌마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어디긴 어디냐며 김장거리 사러 가야 되지 않겠냐며 아니 김장 도우미 부르셔서 왔는데 김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고 잠시 면박을 준다. 난 그러냐며 알았다고 하면서 그 아줌마를 따라 나섰다. 드디어 전통시장에 들어선 우리. 고춧가루도 사고 깨도 사고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에 그리고 김장에 쓰일 마늘이며 다양한 채소들까지 이렇게 한가득 장을 보고 나니 이제는 배추만 사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김장 도우미 아줌마는 배추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 몇 집을 다니는가 싶더니 사야 하는 배추는 안 사고 큰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으니 절인 배추 파는 곳이 없다면서 미리 다 예약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절인 배추를 살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 생배추를 사야겠다고 한다. 그렇게 배추 20포기까지 사고 차에 잔뜩 짐을 실었다. 차가 다행히 큼지막한 SUV라서 그런지 배추 20포기도 꽉꽉 뒤쪽에 실으니 모두 들어갔다. 이제 드디어 김장거리 장보기를 끝내고 다시 우리 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하나 빼먹은 게 있다며 정육점에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김장 한 번도 안 담가 보셨냐면서 바로 담근 김장김치와 돼지고기 삶아서 수육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라고 말한다. 난 그거 맛있겠다며 다시 그 아줌마랑 정육점에 갔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달라고 말하니 40대로 보이는 정육점 사장이 우리 둘을 보고는 난데없이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셨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김장 수육도 사러 함께 정육점에 오시는 것 보니까 참 금술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에 우리 둘 다 머쓱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육점에 나와 이제 정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 저쪽에 순대며 떡볶이 파는 곳이 보인다. 아줌마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벌써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어간다며 어차피 김장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배고플 텐데 그냥 간단하게 순대와 떡볶이로 점심을 때우자고 말한다. 그 말에 난 속으로 차라리 순대국을 먹으면 먹었지. 애들처럼 순대에 떡볶이라니. 그리하여 난 그럼 순대국밥이나 먹자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는 간단하게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아줌마랑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으로 들어가 순대에 떡볶이를 시켰다. 그렇게 김장 도우미 아줌마와 나란히 앉아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모습은 오래전에 나에게도 있었던 분명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건 바로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내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생판 모르는 김장 도우미 아줌마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 김장거리를 사고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는 내 모습이 잠시 뭔가 모르게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우리 둘을 보고는 말을 거는 것이다. 두 분이 참 금술이 좋다면서 요즘에 떡볶이랑 순대 애들만 먹는데 그 나이에도 두 분이서 오붓하게 순대와 떡볶이를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 둘은 또 어색해졌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사연 채널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시장에서 김장거리 장보기를 끝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는데 이 아줌마 우선 배추를 칼로 등분을 나누듯 자르더니 큰 고무통에 배추를 담가놓고 소금을 뿌려 절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을 보더니 어느덧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나머지는 내일 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난 왜 내일 해야 하냐며 혹시 집에 빨리 가봐야 돼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이 아줌마가 날 보며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김장하려면 배추를 절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반나절은 절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는 시간을 다시 보더니 이 시간에 다시 집에 가서 내일 아침 일찍 오기도 애매하다며 대뜸 방 하나 남는 거 없냐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래서 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며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김장을 이어서 해야겠다고 말한다. 난 그리하여 방 하나를 그 아줌마에게 내줬고 그 뒤 우리 집안에서 서먹서먹하게 단둘이 저녁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언제나 이 집은 여자의 온기라고는 하나 없는 그냥 쓸쓸한 집에 불과했는데 비록 내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와 비슷한 연배의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있으니 솔직히 안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 아줌마는 내가 내어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 생뚱맞을 정도로 나에게 잠도 안 오고 심심하다고 말한다. 너무나 뜬금없었다. 갑자기 심심하다니. 그래서 TV라도 보시라고 하니까 자기는 TV 안 본다면서 혹시 집에 고스톱에 있냐고 묻기에 난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고스톱이나 치자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리하여 얼떨결에 판을 깔고 우리는 함께 나란히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재미로 한 판 두 판 치다 보니 우리는 서로 더 가깝게 느껴졌고 어느덧 함께 막걸리까지 마시게 되었다. 이 아줌마 막걸리 몇 잔 들어가더니 나에게 궁금한 게 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다. 왜 이 집에 혼자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니까 김장 2명이 먹을 거라고 들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둥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지만 난 그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대답해주기 싫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된 것 같았고 눈을 떠 일어나 보니 글쎄 거실 한켠에 우리 둘이 나란히 자고 있지 않겠는가? 난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니 이 아줌마도 놀랐는지 따라서 벌떡 일어난다. 그리곤 무안했는지 잠시 시간을 보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며 배추 오래 절이면 맛없고 짜진다면서 빨리 김장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갖가지 재료들을 버무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김장이 뚝딱 완성이 돼가고 있었다. 나보고 뭐하냐면서 어서 어제 사온 고기를 삶으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렇게 김장이 거의 다 됐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신나는 마음에 고기를 삶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이 광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던지 마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인 7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순간 저 아줌마가 마치 내 아내처럼 느껴졌다. 내 집에서 김장을 해주며 편안하게 지내는 저 아줌마가 꼭 아내같이 느껴져서 난 김장을 하고 있는 그 아줌마를 순간 끌어안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는 그런 내 모습에 놀랐는지 고무장갑을 낀 양념이 가득한 손으로 나를 밀치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 순간 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정색하듯 다신 그러시지 말라며 어서 빨리 김장을 마무리 짓자고 말한다. 그리하여 다시 김장을 마무리 지었고 어느덧 김장은 완벽히 다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육도 다 삶아졌다. 아줌마는 우리 집에 더 있기가 민망했는지 이제 가보겠다고 하며 나보고 일당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난 아쉬운 마음에 일당을 주면서 이 아줌마에게 그런데 저 많은 수육은 어쩌냐며 혼자 먹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잠시 주방 쪽으로 가더니 수육을 몇 번 만지작거리며 잘 삶아졌다고 말한다. 그리곤 다시 그 아줌마랑 식탁에 둘러앉아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는데 맛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했다. 아까의 갑작스런 내 행동 때문에 더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이 분위기를 직감한 이 아줌마가 어제 남은 막걸리 없냐며 막걸리랑 김장김치랑 수육이랑 먹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 둘은 다시 막걸리를 마시게 됐고 난 술김에 이 아줌마에게 이제껏 말하지 않았던 집안 얘기를 하고 말았다. 아내는 식물인간이고 이렇게 혼자 산 지 7년이 됐고 김장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쪽을 부르게 됐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잠시 내 얘기를 듣더니만 이 아줌마도 술이 좀 들어갔겠다. 뭐 감정에 더 심취했는지도 몰라도 갑자기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포근히 안아준다. 난 그 아줌마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기에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얼마 뒤 그 아줌마는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후 김장 도우미로 왔었던
그 아줌마가 담가준 김치를 꺼내 먹으며 난 다시 그 아줌마 생각이 났다. 하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줌마와 함께했던 김장은 내게 있어서 짜릿한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 아줌마가 담가준 김장김치도 물론 맛있지만 외로움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한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난 지금 현재 혼자나 마찬가지기에 누군가의 사랑과 온정이 그리운 것 같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내를 위해 난 다시 또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한편으론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 김장을 담가준 아줌마와 시간을 가졌듯 내 또래의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어쩌면